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서는 사실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발언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뉴라이트계 인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일본 얘기를 안 하고서는 우리의 이 근대화된 이 모던한 네이션 스테이트의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얘기 안 하고 6.25를 얘기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걸로 갈라지거든요. 이쪽도 일리가 나름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문제는 양쪽이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너는 친일이지, 너는 종북이지. 이거는 정말 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젠 정반합으로 갔으면 하는 그 바람.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부정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게 되면 안중근도 테러리스트이고 김구도 테러리스트이고 윤봉길도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관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준 그러한 권노자가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형호살롱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친일 역사관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퇴임을 앞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좀 방문합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외교 관련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일 관계 또 국내 역사관 문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제 오늘 방문을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잠시 뒤에 조금 하기로 하고 먼저 이게 지금 국내에서 좀 시끄러웠던 이 역사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이제 불거졌고 이것이 이제 8.15 경복절을 앞두고 광복절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좀 표면화됐는데 먼저 우리 교수님 보실 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어떻습니까? 기념관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입니까? 글쎄,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국립대 교수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각 그래도 이제 정권이 사학을 전공하시니까. 아니요, 저는 국제 정치학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공주대 같은 경우도 사범대학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그런 대학이 모태가 돼서 사범대가 모태가 돼서 지금 종합대학이 된 대학인데 저희 대학에서도 보고 이렇게 주변의 역사학자분들을 보면은 저같이 이제 국제정치학자들 싸우는 수준이 아니실 정도로 싸우시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게 전공자가 아닌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국민분들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2024년이 되기까지 그동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담론이 쭉 형성돼 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끼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여태까지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기는 뭐 자유사회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사카 유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임명되었을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그 한국인들은 다 일본인이었다라는 발언을 하셨고 또 그 친일 인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기타 여러 면에서 현재까지의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서는 사실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발언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뉴라이트계 인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 국제법이라는 저도 그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그 벗어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943년에 카이로 선언에는 한국특별조항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국특별조하에는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일본이 받아들여서 국제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그 노예산 때였다. 한국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불법이고요. 처음부터 연합국이 연합국이 결정해서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조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때가 합법이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일본인이었는지 몰라도 그쪽은 그러나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일본 쪽의 논리. 예, 지금 근암도라든가 사도관사를 등록할 때 일본의 논리는 당시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었다. 그러니까 강제노동을 시켜도 그건 합법이었다. 이 말을 그대로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본인이었는지도 몰라도 그거는 완전한 일본인이 아니었다. 권리를 안 줬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때는 일본의 노예산 때였다. 미국 흑인들하고 같은 처지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이 그때 국가는 없었고 국가라는 것은 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 연도가 있어야 되고 직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미국은 임시정부를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은 지금 말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때 영국의 반대가 없었더라면 영국은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반대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확하게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고 연합국으로 인정하려고 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는 한쪽에만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견을 제할 건 아닌데 일본의 노예였다. 그것도 조금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예라는 표현이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표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부분에 강한 저항성을 좀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적인 국가의 국민으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끌려다니는 아니면 이제 수동적인 노예 상태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그래서 반박할 그런 수도 있습니다. 면에서 임시정부라든가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노예라는 것은 이것은 연합국이 즉 일제강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식민지 국가들이 그런데 계속 연도마다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이것은 노예로 사실 부려먹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당시 연미 소양 국가들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카이로 선언에 들어간 것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강제 병합이라는 의미를 띠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대한제국 한국인들은 이제 독립을 하고자 하는 독립운동을 펼쳤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말이 없는 민초들, 서민들조차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저항성이 좀 있었을 것이고 이 시기에 우리의 국적은 우리 조선 인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한국 정치를 가르쳤었고 지금은 저희 대학에서 이제 국제 정치를 가르치면서 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역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소위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annexa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합병을 한 거를.
이거 자체가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건 양보할 것도 아니고 견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논리입니다. 예. 이 앤넥세이션이 그럼 왜 일어났느냐,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을미사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무도한 행위를 하고 M&A를 했으니까 우리랑 같은 회사가 됐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논리였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바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또 막 법적으로 따지면 그때 결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는 론인 아니냐. 론인이라는 건 사무라이 중에서도 말하자면 소속이 없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뭐 이거를 나라가 책임져야 되냐 일본 정부가 뭐 책임져야 되냐 이런 이제 법리적인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싸움은 이런 법리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너무 이거는 뭐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우리의 역사 인식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위법한 행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65년에 정상화를 할 때에도 이제는 그것이 무효하다. 일본 말로 이제 모하야 묵고라는 이제 영어로 already invalid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일본 측은 또 다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국적 문제도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로 돌아오는 거 보면 우리 제일동포분들이 왜 거기 60만 정도가 당시에 남아 있고 지금 이 숫자를 보면은 많이 이거를 보시는 분들 한 400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참 저도 이 동포 관련된 교육 사업을 저희 대학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카는 솔직히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한쪽만 미국인이셨던 분들도 우리가 다 코리안 아메리카는 심지어는 뭐 우리가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잘된 분 같은 경우는 뭐 몇 대를 가셨어도 다 우리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제일동포한테는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동포분들께서 스스로 감추고 싶으신 분들도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차별받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복잡한데 왜 그렇게 치면은 그때 당시 다 우리나라로 오지를 못합니까? 이게 국적법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적법 생기는 것도 이제 나중 얘기고 해서 이 법리적인 걸로 따지자 그러면 너무 이거는 사회가 소모적인 그 공방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역사관에 있어서는 그 경술국치가 위법한 행위였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인연의 우리가 독립 그 소위 운동을 하고 만소운동을 하고 그렇게 상해에서 총칭으로 그렇게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임시정부로 옮겨가면서 그 광복군 활동을 하고 불행히도 군으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 못 받았지만 우리의 그 정신은 이어받은 정통성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그 내러티브는 전 그건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심지어 이승만 정부에서도 그 이후로 그 어느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그 일관된 기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우리는 뭐랄까 일본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독립적인 국민이었고 또 나름의 그런 어떤 독립을 쟁취하기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뭐 그 일본 국적이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독립기념관장도 되고 또 노동부 장관도 되시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 사회가 갑자기 때 아닌 이제 역사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임시 정부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독립군들이 중국 상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만주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지금의 러시아 땅 등에서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그쪽에서의 어떤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그쪽은 이제 지배하던 때니까 자연스럽게 공산당원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을 한 건 맞지만 저 사람은 좌파 빨갱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그 의미보다는 좌파 빨갱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거나 아니면 흉상을 이렇게 뭐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흔히 사람들은 뭐 뉴라이트적인 시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호사카 위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뭐 공산당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남한 내에서 몰래 이제 할 수도 있었지만 워낙 일본 일제에 탄압이나 감시가 심했으니까 이제 뭐 많이들 올라가셨거든요. 당신은 반법론으로서 그 공산주의를 믿거나 학습하거나 공산당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작은 일제에 대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방법론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간 뭐 이승만이나 그런 분들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오잖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만주당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더라면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니까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완전히 반대 논리로 그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발견이었다는 식의 시각으로 말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그 역사라는 것을 그 몰상식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본질에 있는 것은 일제가 그 한국을 완전히 점령했다. 거기에 대한 일제에 대한 한국의 전신으로 혹자는 그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으로 갔고 혹자는 미국이나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그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본질은 일제에 대한 한국이었다. 45년까지는 그러한 역사를 부정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그 현재의 그 공산주의자다, 발갱이다, 그것도 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주장에 대해서도요. 그러한 시각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뭐 100년 정도의 역사를 저희가 그 과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엇을 이렇게 굉장히 젖지 않은 듯한 것은 여전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쭉 우리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 굉장히 재단하는 것은 참 그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화당착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한제국으로부터 이어져서 임시정부로 이어져서 그 적통성과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국가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다 아주 재단하는 듯한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듯한 것은 좀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보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우리가 이 한반도가 처한 정말 이 국제 그 소위 말하는 지정학의 정말 비극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륙 지역은 여전히 그 공산 내지는 그 권위주의적인 체제들이 있고 우리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는 태평양 쪽으로는 자유진영 국가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어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게다가 지금 현재 국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그 변수들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여전히 자유주의 체제 국가들하고 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는 것을 이런 어떤 국내적인 논란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왜 우리가 분단이 되었었어야 됐나. 제가 얼마 전에도 베를린에 출장이 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여름에. 사실은 우리 호사카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분단됐어야지 맞죠. 그렇죠. 당연히 연합국 위에 거기를 갈랐어야지 왜 우리를 가릅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저같이 지정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일본의 그 열도가 가진 엄청난 지정학적 의미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제 와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요.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어떤 뭐 희생양 아닌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북으로만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소모적인
맞습니다. 사관 논쟁은 거의 없었을 네, 텐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또 우리 후손들이 그걸 또 극복해야죠. 언젠가는 통일로 가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네. 독립된 진짜 완전한 독립을 한번 이뤄내야 될 텐데 뉴라이트 논쟁이 나오면서 다시 불거졌던 게 건국절 논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냐 건국이냐 건국을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던 것인데 뉴라이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그 불거진 말이거든요. 왜 이 뉴라이트라는 논쟁이 나왔을까? 그동안 우리의 근대사, 한국의 근대사는 좌파들이 전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승만 정부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정이 너무 강한 기류였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래서 새롭게 한번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 우리의 건국을 다시 한번 의미를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라이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뭐 여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언제 갑론을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또 학자들조차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뭐 건국의 과정은 이제 뭐 1919년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그런 48년까지 쭉 이어져 온 그걸 전부 건국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뭐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역사관대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우리는 건국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렵죠, 이 부분은. 예, 이 근대 국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다 이게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이고 제가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닌 정말 비극이고 어느 네이션이나 투쟁의 역사가 자신의 내러티브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미국만 하더라도 그쵸. 저도 미국 생활이 길지만 뭐 저는 이제 미국 여행을 가신다면 꼭 필라델피아를 추천하는 게 정말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독립 전쟁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독립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저야 개인적으로 워싱턴 생활이 더 길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그 내러티브들을 미국의 내러티브들을 다 봐도 우리는 그 구체제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이 신이 허락하신 새로운 축복받은 땅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지 이러면서 그 투쟁의 역사가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남북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저도 항상 수업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과 결국은 북한입니다. 우리는. 일본 얘기를 안 하고서는 우리의 이 근대화된 이 모던한 네이션 스테이트의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얘기 안 하고 6.25를 얘기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걸로 갈라지거든요. 정반합으로 부디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이쪽도 일리가 나름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문제는 양쪽이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너는 친일이지, 너는 종북이지. 이거는 정말 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젠 정반합으로 갔으면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석가 유지 선생님은 예, 예를 들면 뭐 그 일본 쪽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일본은 지금도 건국이라는 것은 2,600년 전에 그거는 신화의 시대예요, 사실. 그 진무라는 일왕이 나라의 도읍을 만들었다. 그때가 건국이다. 그러니까 사실 건국 기념일 같은 것은 2월 12일. 여기서 말하자면 그 한국에서도 뭐 10월 3일 그렇게 개천절라고 하죠. 그것을 일본에서는 건국철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그 2,600년, 뭐 사실상 1,500년 정도인데 그 계속 일본은 있었다. 그러거든요. 중간에서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이제 1919년
에서 그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45년 혹은 48년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앞의 역사는 좀 뭐라 할까 잘못하면 여기서 논쟁 다시 시작해가지고 무시해도 되는 역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도 없었고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그때 뭐 일본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불법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측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런 식으로 하여서 자신의 존재성을 계속 부정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중근도 테러리스트이고 김구도 테러리스트이고 윤봉길도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관복이라는 것을 가져다준 그러한 권노자가 아닙니까? 네, 이러한 또 논쟁이 요새 뭐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예, 이스만 조대 대통령도 1919년 임종을 인정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이스만 대통령으로 주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스만 대통령의 기본적인 천신도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대단히 모순이 된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자신은 이제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를 모른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뭐 반일 종족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이제 현 정부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얘기까지는 굳이 우리가 이제 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 논쟁이 이 시점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하는 것인가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정리한 역사관이 있을 것이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교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기존에 아까 이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의미를 잘 분석을 해서 잘 해석을 해서 확립한 기존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그걸 굳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것이 과연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될까, 실익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뭐 말씀드린 정반 합의 과정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아무래도 이제 독재자 이미지, 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모든 지도자는 다 공과 가가 있고 인간이잖아요. 다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 것인데. 결국은 코끼리를 놓고 다리를 만진 사람, 코를 만진 사람이 지금 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너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심지어 분단 상황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린 지금 이 서로를 악마시 여기는 이런 나쁜 행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공이고 관은 가니까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그럼요. 것은 또 우리가 공으로 네, 인정할 그럼요. 것이고 그 이후에 독재자로서 네. 민주주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는 또 그건 과로 또 맞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예. 담담한 그런 분석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과거 역사 논쟁을 다시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역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옛날에 한국의 쌀을 일본에 곤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 수출했다. 그때 한국도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하시는 연구자분이 지금 거기 그 역사 한국의 어떤 그 중요한 중앙학 연구원인가요? 거기에 중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뉴라이트적인 시각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곳에 임명된 분이 그런 분들이 조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그 임명이라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좀 보는데요. 예. 제가 또 요새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봤더니 그때 그 수치상 뭔가 무욕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쪽에서 사실 수치를 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면 일이 익산이죠. 거기에 한국의 살을 일본 쪽으로 보내는 그 일본인들이 한국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10,000명이나 있었습니다. 10,000명 있었고 예, 또 이제 그런 회사도 사람들이, 차렸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일본을 보내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돈을 준 거죠. 한국인에게는 돈을 안 줬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치상만으로 그러한 회사라든가 그 이쪽에서 활동한 일본 사람들의 이익을 도외시해서 하는 그런 학설 같은 것은 인정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왜 지금 이제 와서 여러 그 뭐라 할까 그 부처에 그렇게 임명되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들이? 그거는 그 더 말씀드리면 2006년에 일본 극우들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예, 그거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한다. 재정적으로 뭐 재정적으로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지원이라는 거 모든 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라는 뭐 일본어 책인데 거기에 굉장히 그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의 굉장한 극우 여성하고 또 어떤 그 극우 학자가 계속 대담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의 당시는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예. 노무현 같은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 다시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남북 동길로 가기 때문에 일본 극우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실상 극우는 반공, 친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는 북한하고 대립하는 정권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누군가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위농하면서 결론은 뉴라이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는 좌파였기 때문에 노무현이나 그쪽의 좌파 진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파적으로 완전히 손해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좌파 진영의 정책이나 내부를 잘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2006년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연인지 모르지만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하는 사람들로서 대거 뉴라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속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뉴라이트 사관이 이제 국정교과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윤 정권이라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앞에 그 이명박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톡토에 가서 실패를 합니다. 일본 극우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또 문제가 됐으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은 또 그 탄핵을 당했어요. 네, 지금도 윤 정권이 너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일본 극우는 다시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뭐 3년간이나 그러한 시간 리미트 속에서 남북 간이 대립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뉴라이트 인사들을 태고 한국 정부 안에 배치시키는 것이 일본 극우의 목적이에요. 이상하게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긴 합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뭐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게 재정적이 됐든 아니면 어떤 형식이 됐든
뭐 지원을 하고 그런 뉴라이트가 한국의 우파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계속 세를 불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긴 한데 일본 극우 세력이 정말 우리 한국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가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그 어떤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증거라고 해야 그 되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데 나중에 한번 논문으로 그 부분은 이제 학문적으로 또 이제 증거로 이렇게 자료로 딱 한번 증명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뉴스에서 이미 그 MBC라든가 보도한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한국이 이제 말씀하신데 지정학적 위치의 어떤 열악함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정치에 미국의 정치 세력이 굉장히 계속 개입한다.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 이런 얘기도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또 일본의 극우 세력이 이제 우리 한국의 선거에 대선을 비롯한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 개입한다. 이런 설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자료 확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뭐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지만 요거는 이제 정설화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제 요 정도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